제 생일이라며 딸이 데려간 리조트에서 저는 도착한 지 몇 시간 만에 다시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수영장에서 웃고 있었고 딸과 사위는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쉬러 온 제 앞에는 설거지 거리가 쌓여 있었습니다. 밤사연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연을 읽어주는 밤편지 사연관입니다. 처음 손주를 봐주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는 제가 이렇게까지 딸내 살림 깊숙이 들어가게 될 줄 몰랐습니다. 딸과 사위는 둘 다 일을 했습니다. 아침이면 전쟁이 따로 없었지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 아이들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챙겨야 할 가방을 확인하다 보면 딸은 늘 숨이 턱까지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들이 어렸고 딸은 직장까지 그만둘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사위도 일을 했으니 결국 누군가는 아이들을 봐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다녔습니다. 아침 일찍 제 집에서 나와 딸네 집으로 갔다가 아이들을 돌보고 저녁 무렵이면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주는 예뻤습니다. 조그만 손으로 제 손가락을 붙잡고 잠이 들 때면 왕복하는 길에서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던 것도 잠깐은 잊었습니다. 딸도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엄마 없었으면 나 진짜 회사 못 다녔을 거야. 그 한마디면 또 다음 날 길을 나섰습니다. 제가 조금 피곤한 것으로 딸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다면 그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 집 사이 거리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고 다니다 보면 손주를 본 것보다 오간길 때문에 더 지치는 날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면 불 꺼진 제 집이 조용히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겨우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다가도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생활이 길어지던 어느 날 딸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살던 제 집이 있었습니다. 작아도 제 물건이 제자리에 있었고 아무 때나 소파에 누워도 누구 눈치를 볼 필요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을 두고 딸내로 들어간다는 말은 생각보다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딸은 생활비 이야기도 했습니다. 두 집을 따로 유지하느라 돈 쓰지 말고 제 집은 세를 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엄마도 오가는 것보다 편하고 우리도 엄마 가까이 있으니까 좋잖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딸 얼굴부터 봤습니다. 퇴근해서 돌아와서도 아이들 씻기고 다음날 준비물을 챙기느라 정신없는 모습을 보면 제 집 생각을 오래 붙잡고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들어가 있으면 저 애가 조금은 덜 힘들겠지. 그 생각 하나였습니다. 제 집은 세를 주고 필요한 옷과 물건을 추려 딸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편해진 것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새벽같이 길을 나서지 않아도 됐고 손주가 갑자기 아파도 바로 곁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딸도 전보다 얼굴이 조금 펴진 것 같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제 선택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아이들 이불을 정리하다가 거실까지 한번 쉬었습니다. 손주 옷을 세탁기에 넣다가 딸 옷 몇 벌이 보이기에 같이 돌렸습니다. 아이들 간식을 챙기고 보니 싱크대에 그릇이 남아 있어서 설거지도 했습니다. 제가 집에 있으니까,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해도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번 제가 한 일은 다음에도 제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주들 빨래만 돌리던 세탁기에 어느 날부터 딸과 사위의 옷까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질러 놓은 바닥만 닦던 손에는 어느새 청소기가 들려 있었고
아이들 밥만 챙기던 부엌에서는 저녁 반찬까지 만들고 있었습니다. 누가 저한테 하라고 시킨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애매했습니다. 싫다고 할 사람도 없었고 그만하겠다고 말할 명분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면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사위가 퇴근할 시간이 되면 저는 거실에 앉아 있다가 괜히 한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사람이 장모 때문에 자기 집에서 불편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위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저도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왔나.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우연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습관이 됐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 끝에 앉으면 가끔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집은 세를 줬는데 나는 지금 이 집에서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 생각도 오래 붙잡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딸과 사위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고 손주들이 웃으며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면 저는 늘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딸이 편하면 됐지. 아이들이 잘 크면 됐지. 내가 조금 더 하면 됐지.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탁기를 돌리려고 빨래 바구니를 들여다보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손주들 옷 몇 벌을 빨아주려고 시작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구니 안에는 아이들 옷보다 어른 옷이 더 많았습니다. 딸의 출근복, 사위의 셔츠, 수건이며 잠옷이며 온 가족의 빨래가 제 앞에 한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세탁기 문은 열려 있었고 세제통도 이미 꺼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손이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손주를 봐주러 이 집에 들어온 게 아니었나. 그런데 언제부터 이 집 살림까지 전부 제 일이 된 걸까요? 그날 빨래 바구니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만 결국 저는 다시 세탁기 문을 열었습니다. 딸의 옷을 넣고 사위의 셔츠를 넣고 수건까지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세제를 붓고 버튼을 누르자 세탁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이상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제는 제가 안 하면 안 될 일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들만 챙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밥을 하다 보면 어른들 저녁까지 하게 됐고 아이들 옷을 빨다 보면 가족 빨래가 한 통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어질러 놓은 장난감을 치우다 보면 거실 청소가 됐고 거실을 정리하다 보면 주방까지 손이 갔습니다. 한 가지를 끝내면 또 다른 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딸이 힘들까봐.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집안일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얼마나 지칠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먼저 해놓기 시작하자 어느 순간 아무도 그 일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집도, 개켜진 빨래도, 차려진 저녁도 그냥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집처럼 보였습니다. 딸이 퇴근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저는 식탁 위에 반찬을 놓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고생했어. 집에 오니까 살 것 같다. 그 말이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묘했습니다. 딸은 집에 오면 살 것 같다고 했는데 저는 하루 종일 그 집안에서 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 얼른 씻어. 늘 그렇게 끝났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말하면 정말 괜찮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위가 퇴근할 시간이 되면 저는 시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면 거실에 있던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도 소리를 줄였고 소파에 앉아 있다가도 방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사위가 저한테 뭐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나가 있으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으니 편하게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딸 부부도 둘이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면 거실의 웃음소리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제 방에는 침대 하나와 제가 가져온 옷까지 작은 서랍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살던 집에는 제 자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아침 햇볕빛이 드는 자리도 알았고 자주 쓰는 컵이 어디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아무 때나 거실에 누워도 됐고 늦은 밤 냉장고를 열어도 누구 눈치를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 집은 지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집을 세주고 딸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집을 떠나온 뒤부터 저는 더 조심스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녁을 먹고 모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바닥에 장난감을 펼쳐놓고 놀았고 딸과 사위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한쪽 끝에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불편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방으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다. 그날 방문을 닫고 나서 한참 손잡이를 바라봤습니다. 같이 살자고 해서 들어왔는데 왜 저는 매일 저녁 제 방으로 퇴근하는 사람처럼 살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도 다음 날 아침이면 또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다. 손주들 먹을 것을 챙기고 빨래를 돌리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딸이 출근하기 전 정신없이 가방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 전날 밤의 생각은 다시 뒤로 밀렸습니다. 저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줘야지. 저는 늘 그렇게 제 마음을 설득했습니다. 문제는 그 말이 너무 오래 계속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 때 해줘야지. 제가 조금 참으면 들지. 제가 방에 들어가 있으면 편하겠지. 제가 하면 빠르지. 하나하나는 작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말들이 쌓여서 어느 날 보니 제 하루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딸은 제가 여기 있으니 편해졌을 겁니다. 사위도 그랬을 겁니다. 손주들도 할머니가 늘 곁에 있으니 좋았겠지요. 그런데 나는? 그 질문이 떠오르면 저는 얼른 다른 일을 찾았습니다. 싱크대에 컵이 있으면 씻었고 빨래가 마르면 개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움직이는 편이 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달력을 보다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생일에는 우리 같이 여행 가자. 저는 순간 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여행이라는 말도 반가웠지만 제 생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먼저 고마웠습니다. 딸은 리조트에 가자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수영하고 자기들도 바람 좀 쐬고 저도 이번에는 제대로 쉬자고 했습니다. 엄마는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마. 이번엔 진짜 푹 쉬고 와. 그 말을 듣는데 웃음이 났습니다. 별것 아닌 말인데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 푹 쉬어. 누군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방에 들어와 여행 갈 옷을 생각했습니다. 편한 바지를 챙길까? 얇은 가디건도 하나 가져갈까? 손주들 수영하는 것도 보고 아침에 늦잠도 한번 자볼까? 오랜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딸네 집에 들어온 뒤로는 늘 다른 사람의 시간을 먼저 생각했는데 이번 여행만큼은 제 시간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믿었습니다. 이번에는 밥 걱정도 하지 않고 빨래 걱정도 하지 않고 설거지거리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생일을 맞은 엄마로 가는 여행이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딸이 말한 푹 쉬고 오자는 그 한마디를 제가 얼마나 오래 붙잡게 될지. 그리고 리조트에 도착한 지 불과 몇 시간 뒤, 제 손에 무엇이 다시 끼워지게 될지도요. 여행 가는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손주들 오시며 물놀이 용품은 딸이 챙겼고, 저는 제 가방 하나만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손이 가벼웠습니다. 늘 어디를 가든 아이들 먹을 것부터 여벌옷까지 먼저 챙겼는데, 그날만큼은 딸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마. 오늘은 엄마 생일 여행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알았다. 이번에는 정말 놀기만 할게. 그 말을 하면서도 조금 쑥스러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왜 그렇게 어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리조트에 도착하니 손주들이 제일 먼저 신이 났습니다. 창밖으로 수영장이 보이자 아이들은 빨리 내려가자며 들떠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도 오랜만에 집을 떠나온 사람들처럼 표정이 밝았습니다. 저도 창가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매일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와 청소기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보냈는데, 그날 창밖에는 파란 물과 뛰어노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래, 잘 왔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잠시 뒤 손주들은 수영복을 갈아입고 딸과 사위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함께 내려갈까 했지만 아이들이 신나게 놀다 오라며 객실에 잠깐 남았습니다. 엄마는 좀 쉬고 있어. 우리 애들하고 놀다 올게. 문이 닫혔습니다. 객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등을 기대고 앉아 창밖만 봤습니다. 누가 뭘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아이가 부르지도 않았고, 딸이 급하게 출근 준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참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배가 고파졌습니다. 아이들도 물놀이를 하고 올라오면 배가 고플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가져온 먹을거리들이 보였습니다. 간단히 먹으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애들 오기 전에 이것만 해놓자. 그 생각이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먼저 꺼냈습니다. 밥을 챙기고 먹을 것을 펼치고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잠시 뒤 물놀이를 마친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손주들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신이 나 있었습니다.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누가 더 빨리 헤엄쳤는지 서로 말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아이들 젖은 머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다들 배가 고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둔 음식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에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니까, 엄마니까, 제가 할 수 있으니까. 늘 그랬던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가족들은 다시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주들은 수영장에 더 가고 싶다고 했고, 딸과 사위도 아이들과 다시 나갔습니다. 식탁에는 먹고 난 그릇이 남았습니다. 싱크대에도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서서 그것들을 바라봤습니다. 나중에 하지 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두고 소파에 앉으니 자꾸 싱크대 쪽으로 눈이 갔습니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도꼭지를 틀고 그릇을 하나씩 씻었습니다. 물소리가 객실 안에 가득 찼습니다. 집에서도 늘 듣던 소리였습니다. 장소는 리조트인데 제 앞에 있는 풍경은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밥 먹은 그릇, 젖은 수건, 벗어놓은 옷까지, 정리되지 않은 식탁. 저는 그걸 하나씩 치웠습니다. 그때 욕실 앞에 쌓인 젖은 수영복과 옷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대로 두면 냄새가 날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 것이 먼저 보였습니다. 아이들 것을 챙기다 보니 딸과 사위 것이 같이 있었습니다. 저는 또 생각했습니다. 이것만 해놓자. 세면대 옆에 놓인 고무장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을 넣고 한쪽씩 당겨 끼웠습니다. 고무가 손목에 착 달라붙는 순간 저는 그대로 멈췄습니다. 몇 시간 전 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오늘은 제 생일 여행이라고. 푹 쉬라고. 그런데 제 손에는 또 고무장갑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제 손만 내려다봤습니다. 딸네 집에서 설거지할 때 끼던 것과 비슷한 장갑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아이들이 학교와 어린이집에 가고 딸과 사위가 출근하면 제가 그 장갑을 끼습니다. 그리고 쉬러 왔다는 이곳에서도 저는 똑같은 걸 끼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우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집을 떠나 여행을 왔는데 내가 하던 일은 하나도 여행을 오지 않았구나. 창밖에서는 손주들이 웃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영장 쪽을 내려다보니 아이들이 물속에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딸과 사위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 얼굴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딸이 밉지도 않았습니다. 손주들이 잘못한 것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냥 조금 서글펐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이렇게 편하게 해주는 동안 나는 어디에서 쉬고 있었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황혼 육아를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를 봐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멀리 다니는 저를 걱정하며 딸이 같이 살자고 했을 때도 그게 서로에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집을 세주고 들어간 것도 제가 결정했습니다. 아이들 빨래에 딸 옷을 같이 넣은 것도 저였습니다. 싱크대에 그릇을 먼저 씻은 것도 저였고 사위가 퇴근하면 방으로 들어간 것도 누가 시켜서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늘 제가 먼저 했습니다. 딸이 힘들까봐, 사위가 불편할까봐, 손주들이 불편할까봐.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하나씩 치워주다 보니 제 불편함은 아무도 모르게 됐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부터 모른 척 했던 것 같습니다. 딸이 고맙다고 하면 됐다고 했고, 사위가 편히 쉬는 모습을 보면 내가 방에 들어가면 된다고 했고, 빨래가 쌓이면 내가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 가족도 정말 그런 줄 알았을 겁니다. 엄마는 괜찮은 사람, 할머니는 늘 해주는 사람, 누가 부탁하기도 전에 먼저 움직이는 사람. 문득 제 집이 생각났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집. 아무도 없는 거실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봐도 됐고, 밥하기 싫으면 대충 한 끼 건너뛰어도 됐던 집이었습니다. 그때는 혼자라서 쓸쓸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네 집에 들어간 뒤에는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조심스러운 순간들이 생겼습니다. 함께 산다고 언제나 내 자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모든 희생이 저절로 괜찮아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끼경 있던 고무장갑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설거지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젖은 옷들도 어느 정도 정리돼 있었습니다. 거창한 결심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딸에게 당장 따져 물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덜 해야겠다고. 아무도 부탁하지 않은 일까지 먼저 찾아서 하지 말아야겠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되겠다고. 딸을 사랑하는 것과 제 삶을 전부 내주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가족들이 객실로 돌아왔을 때 손주들은 또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딸은 재미있었다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저도 웃으며 아이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소와 다르지 않은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아까 벗어둔 고무장갑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 여행에서 가장 오래 기억에 남은 것은 멋진 리조트 풍경도 생일을 축하한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객실 주방에 놓여 있던 그 고무장갑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해 계속 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엄마라는 이유로, 할머니라는 이유로, 제가 가족 중 가장 먼저 일어나고 가장 늦게 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효도는 좋은 곳에 데려가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간 사람이 정말 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 늘 해주던 사람이 오늘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게 해주는 것. 어쩌면 그런 작은 일이 먼저였을 겁니다. 그 여름의 생일 여행이 끝난 뒤에도 가족은 그대로였고 제 삶이 하루아침에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고무장갑을 낄 때마다 한 번쯤 제 손부터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 일이 정말 내가 해야 하는 일인지 아니면 너무 오래 해왔다는 이유로 당연해진 일인지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주는 반편지 사연관이었습니다.